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요. 윤진숙 장관의 태도 적절합니까? 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8609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yes, 윤진숙 장관도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는데 심한 독감과 악취에 손이 올라가는 것은 극히 당연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또한 가식 없는 사람이 장관이 되었고 맡은 바 소임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4296님은요. 단언컨대 윤진숙 장관님의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본인은 독감 때문이라고 변명하셨지만 경솔한 행동이었고 씁쓸한 마음뿐이네요. 라고 주셨고요. 4200님은요. 예스입니다. 그래도 장관직에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지각 없이 행동하셨겠습니까? 실수였더라도 국민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다. 더욱 잘할 수 있도록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8909님은요. 깨진 항아리는 어디다 내놓아도 깨진 항아리일 뿐입니다. 올바른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장관이 된 것 같네요.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스마트폰 YTN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예스인데요.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에 스포츠 뉴스, 경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은경 기자. 네, 안녕하세요. 소치 올림픽과 관련해서 일본 언론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아사더 마오와 김연아의 경쟁에 대해서 이번에는 뭐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까? 예, 여러 가지 보도가 요즘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예, 일본의 규슈 스포츠라는 스포츠 전문지가 오늘자 일면에 이 브라이언 오서 코치, 이 전 김연아 선수의 지도자였죠. 이 오서 코치가 이번엔 아사다 마오의 차례다. 이런 말을 했다는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무슨 차례라는 거예요? 금메달을 딸 차례라는 뜻이죠. 네. 예. 오서 코치가 이제 지난 밴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 직접 지도했던 전 코치고요. 현재는 일본 남자 선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서 코치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김연아는 정말 뛰어난 선수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도 아사다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트리플 악셀이 있고 충분히 금메달 가능할 것이다. 이번에는 아사다 마오의 차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일본의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요. 오늘자에 이 98년 나가노 금메달리스트이자 현재 MBC 피겨 해설위원, 이 미국 방송 해설위원인 타라 리핀스키와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리핀스키 역시 김연아가 재능이 뛰어나고 정신력도 대단하지만 김연아 선수가 2010년 밴쿠버 때와 같은 완벽한 연기를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전망을 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 아사다 마오가 기본기를 갖췄고 정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이 트리플 악셀이 여전히 매력적이라서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 둘의 경쟁이 정말 재미있는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사다 마오가 오늘 소치로 출국을 했는데요. 출국 인터뷰에서 이 소치에서는 쇼트와 프리에서 각 한 번씩 총 2번의 트리플 악셀을 시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소 코치는 남자 선수를 가르친다면서 왜 여자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코멘트를 했을까요? 네. 글쎄요, 피겨 전문가니까요. 네. 코멘트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농구 관련 이야기 들어보죠. 성적 부진으로 감독이 사퇴한 삼성, 동부 여전히 순환이 계속되고 있나 보죠? 예, 삼성 같은 경우는 김동관 감독이요, 지난달에 성적 부진으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경기에서 삼성이 전자랜드를 상대로 58대 91, 33점 차로 대패를 하면서 사실 프로 경기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는 스코어인데요. 이렇게 좀 굉장히 망신을 많이 당했습니다. 전반까지 26대 47로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점수를 보였고요. 현재 삼성의 감독 대행을 맡고 있는 김상식 코치는 잘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경기 총평을 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 포워드 이동준 외에 이렇다 할 공격 루트가 없어서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고요. 공동 8위를 지키고 있는 현재 삼성 밑에 바로 최하위 동부가 있습니다. 동부 역시 지난 1일에 이충희 감독이 성적 부진
거진으로 자진 사퇴했고요. 2일 KT전에서도 지면서 현재 14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김영만 코치가 대행을 맡고 있는데 동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사면초가입니다. 센터 김주성이 부상으로 시즌 초반에 고전했고요. 김주성이 돌아오니까 또 이승준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고 믿었던 윤호영 선수가 상무에서 제대해서 복귀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아직까지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부가 내일은 또 선두권의 LG를 만나서 그야말로 좀 첩첩산중인 그런 지금 그 상황입니다. 네, 야구 삼성은 정말 잘하는데 농구 삼성은 형편없네요. 네. 네, 뭐 형편없다기보다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번에는 야구 이야기 해보죠.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윤성민 선수가 텍사스와 시카고 앞에서 불펜 피칭을 했다고요? 예, 미국의 이 댈러스 모닝 뉴스가요. 오늘 윤성민이 텍사스와 시카고 컵스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30여 개의 공을 던지는 불펜 피칭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성민이 이 텍사스 전지훈련지인 애리조나주 이 서프라이즈에서 공을 던졌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미국 언론을 종합을 해보면 최근에 가장 적극적으로 윤성민에게 관심을 보이는 팀은 텍사스하고 볼티모어라고 하는데요. MLB.com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볼티모어가 윤성민한테 구체적인 영입 제안도 했고 볼티모어 같은 경우 선발 투수 보강도 필요하고 또 윤성민이 FA라서 이 드래프트 픽을 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텍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무릎 부상을 당한 데릭 홀랜드 대체 요원으로 윤성민을 영입하는 걸 고려 중인데 이 반대로 윤성민 같은 경우는 대체 요원 짧게 던지는 게 아니라 2, 3년 단연 계약을 원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상에 큰 진전이 있지는 않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윤성민 선수 지금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과연 어떤 팀하고 계약을 해서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자가 볼 때 윤성민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할 가능성이 몇 %쯤 돼요? 글쎄요, 그 퍼센티지를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요. 네, 가능성이 있어요. 선수 본인 의지가 굉장히 확고한 걸로 알고 있어서요. 아마 뭐 선발 자리를 좀 포기한다, 뭐 이렇게까지 양보를 하면 충분히 메이저리그 팀에는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퇴근길 정체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신촌로 창천 3거리에서 신촌 교차로까지는 정체입니다. 반대편도 시속 30km 미만의 서행이고요. 양화로 따라 서교 4거리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양방면 밀리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동부간선도로는 외곽 의정부 쪽 교통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일단 성동교부터 중랑교 지나 녹천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 도심 방면 수락제도부터 월계 1교까지도 밀려 있습니다. 교차는 북부간선도로는 양방면 무리 없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내부 순환로 성산대교 방면 국민의 램프부터 정릉터널, 다시 홍정면 터널 부근에서도 지금 서행입니다. 반대 성수대교 쪽 이동하는 데는 성산 램프부터 정릉터널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그 밖에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으로 여전히 진행이 어렵습니다. 남산 1호터널 이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 쪽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3호터널도 강남 쪽으로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주요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이현수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이 윤진숙 장관의 태도 적절합니까? 인데요. 여수 네. 기름과 관련한 속보 그리고 또 윤진숙 장관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말들이 많은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달 31일 발생한 전남 여수시 낙포동 유조선 충돌 사건의 기름 유출량이 당초 해경의 추정보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해경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오늘 여수 해경은 기름 유출량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 수사 발표에서는 164kg가 바다에 유출됐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행동이 구설에 올랐는데요. 윤 장관은 앞서 사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코를 막은 것과 관련해 독감으로 인한 기침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국회 당정협의에 참석해서 사고 관련 질문에 대답을 하다가 웃음을 보였는데요. 이 때문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자초지종이 있었네요.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과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yes, or no의 질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부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난해 정부기관 종합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방부와 여가부, 외교부가 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에 경제 분야 부처들은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지난해 부처별 종합평가 결과 내용입니다. 분야별로는 평화 통일이 제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부흥 분야는 전체 42개의 과제 중 6개의 과제에서만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간 부처로는 기재부와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망라됐고요.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1년간 기초연금 문제나 밀양 송전탑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과는 11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보고 후에 발표됩니다. 네, 그렇군요. 대통령이 물면 안 놓는 진돗개 정신으로 정상화를 추진하라.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이런 언급을 했는데 네. 9월에 중간평가에 나서기로 했나 보죠? 네, 정부가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9월 중간평가에 나섭니다.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문책 조치도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주까지 이들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채 감축 및 방만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현우석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충실한 자구계획을 제출한 기관도 있지만 일부는 실질적인 부채 감축 의지가 의문시되는 경우도 있다고 다시 질타했습니다. 자구 노력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현재 220%에서 2017년엔 20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네. 다음은 벤처기업 관련 이야기 들어보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입니까? 이런 제도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나 보죠? 네, 스톡옵션 행사 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추후 주식 처분 때 20%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스톡옵션이란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고 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벤처업계에서는 스톡옵션 과세 방안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한 바 있는데요. 우수 인력을 유인하는 데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최고 38%에 이르는 높은 세율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서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정부는 또 벤처업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신주 발행형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다른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 시에 손금 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번에는 인천 영종도 개발과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죠. 매립부지에 국제종합관광단지가 들어서나 보죠? 네, 인천 영종도 매립부지에 여의도의 2배 면적에 달하는 대규모 국제종합관광 레저단지가 들어섭니다. 정부는 총 사업비 2조 4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사업을 통해서 2020년까지 새 일자리 18,000개와 약 27조 원에 달하는 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전시장을 건설하고 특급 호텔과 대규모 물놀이 시설, 또 수족관, 치료용 스파, 쇼핑 아울렛 등을 건설해서 국내외 관광 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테마파크와 캠핑장, 체육시설 등도 들어설 예정이고요. 골프장은 향후 개발 수요에 따라서 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윤진숙 장관의 태도 적절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282님은요. 예스, 물론 실수를 하셨지만 큰 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부터 옐로우 카드 받으신 어떤 분처럼 여수 어민들의 탓은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윤진수 장관의 태도는 경고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5724님은요. 생계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보다 기업이 더 큰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라는 의견이시네요.
9700님은요. 예습니다. 사람의 표정만 가지고 흠을 잡으신다면 흠 잡을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 너그럽게 이해해 줍시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사진도 나온 적이 있죠. 신문 보도를 보면요. 이런 거 보고 의견 주신 것 같네요. 1515님은요. 어민들이나 자원봉사자들 기름 제거 작업하면서도 코를 막진 않았습니다. 그런 경솔한 모습을 보일 바에는 차라리 현장에 가지 마시고 멀리서 심정을 달래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고 봅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죠. 이름이 예스인데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정면수무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스 or 노 질문은 윤진숙 장관의 태도 적절합니까? 입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선물 있죠. 세계 지성인의 빌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 저희가 겨울 특집을 이어왔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라는 코너였는데요. 오늘은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UN 미래포럼의 박영숙 대표 그리고 미국 하와이대 정치학과의 손현주 박사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번 겨울 특집 마지막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이어가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죠. 오늘 수요 특집 마련되어 있습니다. 겨울 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시간인데요. UN 미래포럼의 박영숙 대표님 그리고 하와이대 정치학교 손현주 박사님 모셨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과 의견 함께하고 있죠. 이 코너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오늘 예스 or 노 질문은 윤진숙 장관의 태도 적절합니까? 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특별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겨울 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내부에 분열되고 막 골마 터지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 정체되고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 막 잡아먹으러 난리인데 정치하는 사람도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오직 자기 이익만 찾고 국민이 뽑았는데 뽑은 만큼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내부부터 다스린 다음에 차츰차츰 내 눈을 밖으로 돌려야겠거든요. 2030년경에는 무엇보다도 통일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남북한이 더욱더 통합된 가운데서 더 나은 부국된 나라로 우리가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미래 정당 정치가 없어지면은 인물 위주로 해서 정말 정당을 보고 찍는 사람도 많거든요.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선한 정치도 되고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정치가 발전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6년 뒤에 통일되고 난 뒤에 그런 과도기적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오늘 지리적으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런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통일이 되더라도 과도기적으로 서로 간에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논리가 같이 있지 않을까. 미래 SNS당이 생긴다고 하는데 다양한 후보나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지금보다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기존 오프라인 정당에 비해서 신뢰도나 그런 게 떨어질 것 같아서 큰 영향력은 가져다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한국 정치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 들으셨는데요. 정치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를 담는 틀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들으신 대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바뀌어야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또 통일이라는 언젠가 다가올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한반도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또 한국 정치의 현재 상황 또 미래를 염려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떤 때는 정말 듣기도 싫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염증을 느끼는 바로 그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매주 수요일 이 시간 뉴스정면 승부가 마련한 겨울 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를 통해서 제목 그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막기 위해서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시간을 저희가 수요일에 가져왔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UN 미래 포럼의 박용숙 대표님 그리고 미국 하와이대 정치학과의 손현주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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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쁘신 줄 알아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 박용숙 대표님이 이제 UN 미래 포럼의 대표신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UN 미래 포럼은 또 뭐 하는 것인가라고 궁금하실 때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글로벌 미래 예측 싱크탱크고요. 한 50여 개국의 지부가 있고, 3,500여 명의 뭐 미래학자, 정부 관리, 저는 정부 공무원 30년 했거든요. 외국 공무원. 기업인, 뭐 학자, 이런 사람들이 10년, 15년 후에 미래를 예측하여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책자로는 UN 미래 보고서라는 걸 발간해서 매년 알려주고요. 또 미래 예측을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한국에서도 이제 미래 붐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미래 매니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아무튼 외국에서는 미래에 관련된 기구,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라는 키워드에 이제 방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손 박사님, 이제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특집 저희가 첫 시간에 교수님과 같은 대학인데 하와이대 짐 데이터 교수님을 저희가 모셔서 인터뷰도 했었는데 같은 대학에 같이 계시는 거죠? 저는 하와이대를 안 가봐갖고. 짐 데이터 선생님은 제 논문 지도 교수시고요. 그러세요? 예,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교수님은 한국에 이제 특별한 볼일로 이제 와 계신 거죠? 아니요, 이제는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일주일 좀 됐거든요. 그러세요? 네. 바쁘신데. 네. 연구 귀국을 했고요. 그러세요? 네, 여기는 제 전공이 한국의 미래인데 한국에 와서 한국형 미래학 또 한국사에게 선진국이 됐으니까 이제 한국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한국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이제 바로 전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두 분 저희가 앞서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뭐 어쩌면은 또 당연한 인터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해요. 한국 정치 정말 싫다, 염증 느낀다, 워낙 이런 보도도 많고 그런 또 내용이 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하게 먼저 박 대표님께서 한번 총평이라고 할까요? 네, 한번 해주시죠. 외국 생활을 많이 또 외국 기관하고 많이 일해보시니까 더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과 결혼을 한 지 34년 됐고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10년. 외국의 그 정치에 대해서 많이 보아왔죠. 또 이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그렇죠. 시어머니는 또 뭐 독일인이고 시아버지 노르웨이인이고 아무튼 다양한 이런 그 사회에서 정치의 역할들이 중요한데 그 옛날보다는 훨씬 정치에 그 뭐라 그럴까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는 점점 소멸하는 하나의 소멸 산업이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똑똑한 개개인들이 그러니까 가령 뭐 대의민주주의가 신직접 민주주의로 가면서 요즘에 인터넷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투표할 수 있고 자기 의사 표현할 수 있고 SNS가 사실은 1인 미디어인데 그죠? 방송국
뭐 1인 신문사니까 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서 자기가 직접 정부에게 뭔가를 제안하고 뭐 입법 청원도 할 수 있고 외국에 그런 시스템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정치 세계적으로 볼 때 정치가 사양산업이다. 사양산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국 정치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지켜오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한국 정치는 국회가 굉장히 비대하다. 다른 나라의 그 국회의 권력이나 파워에 비해서 약 10배 이상. 외국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양말 떨어진 양말 신고 국회의원들이 돈이 없어서 해외에 뭐 어디 다닐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영국 정부에 있을 때 대사들이 전혀 의원들의 이름을 못 외워요. 1명, 2명 정도 알고. 왜냐하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파워가 없으므로 자원봉사하러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러 들어가고 심부름꾼, 머슴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손 박사님은 그럼 한국 정치의 현재 상황, 이게 좀 총평을 하면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왜 이렇게 정치에 염증을 느끼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이 사실은 굉장히 정치 발전이 됐거든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발전이 됐다. 이게 1980년대 민주화 이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은 국회와 정당이라고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핵심적 기구 운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즉 정당과 국회가 결국은 시민사회 국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염증을 많이 느끼고 있다. 결국은 제 역할을 못해서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 대표님요. 앞서 그 영국 정치 이야기하시면서 사양산업이고 영국 사람들이 보는 추세하고는 한국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는데. 그렇죠. 가령 뭐 미국에서 최근에 더 아틀란틱스라는 이 신문에서 이 미국의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 뭐 케네디 스쿨 뭐 이렇게 나온 아이들이 옛날에는 90%가 공무원이 되겠다고 원했고 갔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뭐 40% 정도밖에 40% 이상이 민간 부문이나 아니면 기업으로 가는 이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고 왜 그러면 공무원직이나 정치인을 일자리를 기피하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오늘날 정치인들은 더 이상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도전을 해결할 수가 없다. 전혀 없다. 그리고 전혀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지금 47%고요. 그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젊은이들은 뭐 16% 정도밖에 안 되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주로 그죠. 이거 밀레니얼 세대라 그럽니다. 신세대들이 기본적으로 정치인 또는 뭐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페이스북에 뭐 막 저크버그나 그죠? 아니면은 핸드폰 어플이 다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그 옛날의 선호도가 지금은 기업하거나 창업하거나 정말 빌 게이츠가 되거나 막 저크버그가 되는 게 오히려 정치인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요망사항들이죠. 손 박사님. 박 대표님께서 이제 과거에는 정말 엘리트들이 이 정치권, 공무원에 많이 진출했는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보면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손 박사님 보실 때 이게 전체적인 그 한국 상황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국 사회 자체 맞긴 맞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중심은 집의 엘리트층이 정치 주도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한국은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정반대. 반대. 그러니까 지금도 젊은 세대들이 SNS를 통해서라는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참여는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한계가 있다. 역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 그 소속된 거기서 이제 영국 국가미래 보고서 2020이라고 읽습니까? 2020이 예측한 내용을 보면요. 앞서 비슷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국민은 정당을 따돌리고 정부를 직접 상대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온다. 뭐 SNS 언급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에서 좀 추가해서 좀 알아야 될 게 어떤 겁니까? 영국 정부가 그 당시에 1980년도인데, 그죠? 80년대에 이미 뭐 영국이 민주주의 발상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의 민주주의는 소멸하고 네. 신직접 민주주의로 간다. 그 이유는 기술의 변화다. 첫 번째는 기술의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는 뭐 e-voting이라고 이제 전자투표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많이 있죠. 네, 네.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다 서울 갈 수 없으니까 대표 한 사람만 그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한 사람 보내서 네, 그 사람이 네. 나를 대변하도록 대의 네. 민주주의를 했지만 네. 이제 뭐 트위터나 핸드폰이나 뭐 스마트폰, 인터넷, 인터넷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전자투표를 하는 나라들이 1960년대에 이미 펀치카드 나오면서 등장해가지고 미국에서도 1964년에 이제 뭐 기계에다가 그죠. 이제 네. 전자투표를 했고 지금 보면은 뭐 브라질에서 가장 먼저 1996년에 완전히 선거를 e-voting이라 해요. 전자투표했고 브라질, 인도, 베네수엘라, 영국, 뭐 그래요? 에스토니아, 예.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2002년도에 이미 장애인들이 그죠 갈 수 없으니까 전자투표하게 했고. 2004년도에 미국에서는 28.9%가 전자투표를 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조사한 거를 보면은 스마트폰이 앞으로 투표를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로는 뭐 아메리칸 아이돌 같은 데서 우리도 하잖아요. 연애 프로그램에서. 네, 그죠. 네. 뭐 언제든 투표하고 문자 보내가지고 맞아요. 그 사람은 네. 뭐 점수 올라가. 쌍방향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렇게 하죠. 예. 네. 이런 식으로 핸드폰 투표 시스템이 앞으로 지배할 것이다. 그때 그 당시에 이미 이런 그래요? 예측들을 하면서 네. 왜 우리가 대표단을 돈을 줘서 그죠 월급을 줘서 하느냐. 나를 대표를 하게 하느냐. 신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데가 스위스 같은 데잖아요. 네. 거기는 입법청은 거기 최근에 발표한 거 보면은 국민 입법 청원 케이스가 올해로 최고. 그러니까 거기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이 10만 명의 서명을 네. 받아가지고 네. 입법을 제청을 해서 법을 만들거든요. 네. 예산도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정하고. 네, 손 박사님, 지금 박 대표님께서 이제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대한민국이 이 디지털에서는 세계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버티는 지금 들어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데 손 박사님 보실 때 이런 추세, 한국이 그러면 어떤 면에서 뒤떨어진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또 다른 입장을 좀 갖고 어떤 있거든요. 거죠? 네. 그러니까 집정 민주주의 형태가 사실은 큰 흐름으로 나타나긴 사실인데 사실이다. 사실이다. 직접 민주주의. 예, 예.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정부라든지 이보팅 네. 이게 지금 예. 굉장히 큰 영향력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은 오늘날 사회가 네. 기술이 발전하고 테크를 많이 네. 바르거든요. 예. 또 국제 경쟁력이 심화되고 네. 그다음에 온난화 기후라든지 네. 위기 상황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자,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죠. 네네네. 네. 그러다 보면은 무엇인가 그걸 대변할 수 있는 네.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같이 하루가 빠르게 다르게 변하고 네.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네. 선택과 집중의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정책 결정의 전문성 때문에 네. 집정민주주의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쉽지는 않다. 완전히 대체되는 트렌드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설명해야 될 것들은 네.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정책 선호도가 있거든요. 예. 이념 성향이 있어요. 네. 그럼 끼리끼리 모여서 네.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려면은 그것을 매개해 줄 수 있는 정당 혹은 네. 집단이 필요로 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정당의 내용은 조금씩 변할지는 몰라도 네. 그 형태는 여전히 유효하고 유효하다.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 예. 영국에 특히 정통하시니까 또 영국이 이제 민주주의의 산 교실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앞서 영국이 바로 이보이팅과 관련해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이제 시대가 온다, 왔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한국에서 보면 이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뭐 이야기가 많고 그렇죠. 또 발표는 했고 실제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런 국회의원들의 어떤 존재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보시면. 그러니까 뭐 국민 소환 제도 같은 것은 미국 같은데 여러 나라에서 있습니다. 그죠? 리콜 한다 그러죠. 네. 리콜을 하는데 그 한 예로 캘리포니아의 뭐 주지사 그죠? 네. 그 당시에 그레이 데이비스인데 이 사람 리콜 해버리고 아놀드 슈와츠네거를 그냥 대신 박아놓고 뭐 네.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국민 소환제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말만 한술에 나왔어요. 그래서 네. 한술에 배부르지 않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한 두 번 대선이 지나고 나면 저는 다음번 대선에서는 네. 더 강력한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있고 네. 다음번 정부에서는 아마 시행을
하게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미래를 지금 34년째 하고 있는데 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컴퓨터가 집체만 할 때 손바닥만 해지고 또 PC 각자 한 개씩 가진다.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그죠?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현실화되는 걸 보면서 네. 이게 지금 영국 정부 보고서로 1980년대에 나온 82년도에 나온 건데요. 30년 전. 30년 전에 네. 보통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나면 20, 30년 후에는 이제 네. 서서히 다가오고 전 그 당시에 이걸 읽으면서 야 이런 날은 절대로 안 올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네, 30년 전에 신직접 민주주의 마치 그 조지 얼의 동문동자 1984 그렇죠. 것처럼. 그것도 네. 요즘에 이제 오잖아요. 그게 사물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걸로 오고 있습니다. 네. 손 박사님, 근데 손 박사님께서는 앞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의원이라든지 어떤 정당이라든지 존재감 이런 것들은 급속히 가는 건 아니다는 이제 그런 쪽에 무게중심을 두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현재 많은 여야가 또 국회의원들이 바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정당의 새로운 변화, 새 정치 이런 거 많이 지금 너도나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항상 박 대표님은 약간은 다른 입장인데. 저희가 또 그래서 같이 모셨어요. 네. 어차피 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사실은 새 정치를 원하는 국내 여명을 위한 그 대응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신집정 민주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 형태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입법기관,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은 여전히 유효할 수 없는 것들이 국회의 대표적인 4가지 기능이거든요. 하나는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표 기능이 있고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를 감시하는 감시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 조정 기능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신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기능들은 조금씩 소멸되다 할지라도 입법 기능만은 여전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관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그 영국 정부가 앞으로 정치가 사양산업이다를 발표하면서 이미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제도.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사양산업. 그 당시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제도들이요. 1960년대부터 뭐 나와가지고 있는 제도가 주민참여 입법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게 있어서 스위스 같은 데는 주민들이 이제 법을 정하고 싶으면 주민들이 10만 명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서명을 받아가지고 입법을 청원을 하면 이제 의원들이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법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브라질에서는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1989년도부터 시작이 되어갖고 주민들이 대부분 이제 예산을 정하는 거예요. 얼마에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을 한 1년의 기간을 두고 뭐 서로 뭐 투표도 하거나 아니면 여론조사 뭐 이런 걸 하고 지금 현재 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뭐 북미 같은 데 1,500개 이상의 지자체, 시도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주민참여 입법제도 를 합니다. 그리고 뭐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든가 뭐 프랑스, 이태리, 독일, 뭐 스페인 이런 데서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일리노이주고요. 제가 실제로 가본 곳은 샌프란시스코. 고정 예산이 있습니다. 80%는 뭐 공무원들 월급 주고 20% 정도. 그렇죠. 20% 정도를 맨날 투표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투표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디에 얼마 쓰겠다 1, 2, 3 1번 찍고 3번 찍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개개인이 이제 SNS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게 옛날에 없었거든요. 이거 저 믿지도 않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많이 퍼져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는 거 보니까 뭐 굉장히 손쉽게 하더라고요. 손 박사님, 우리가 이런 정치 이야기 또 이런 자치단체 또는 뭐 새로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용하면서 한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북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존재, 통일. 대통령은 이제 통일은 대박이다 이야기도 했고 다 연관이 되는데 손박님께서 바로 이런 북한 문제, 한국의 미래에 관련된 논문도 쓰셨죠. 그렇죠? 한국의 미래가 이제 전공이라고 언급하셨는데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한국의 정치 또 새로운 이 정치 형태, 한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통일, 북한 이런 걸 어떻게 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일단은 통일이 한국 사회의 미래 불확실성을 대표적인 불확실성 그걸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통일이 되든 통일이 안 되든 또 혹은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다양한 불안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래를
한국의 미래를 얘기할 때는 네. 북한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네. 이건 참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통일을 공론장으로 만들 수 있고 네.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데 네. 다만 그럼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될 것인가. 예. 통일 후에 한국 사회의 통일 모습은 무엇인가. 정치체제는 무엇인가. 네. 어떠한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통일인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북한은 연방제 이야기하고 우리 정부는 단계적인 통일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온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염두에 될 것은 사실은 연방제는 네. 일국가 두 체제거든요. 연합제라고 하는 것은 네. 다른 두 개의 네. 체제가 존재하는 네. 연립주택과 같은 것인데 네. 분명히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연방제나 연합제는 네. 통일 방법론이지 통일 후 사회 모습을 얘기하는 것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통일을 가기 위해서는 연방제를 통해서 단일국가를 만들자. 네. 연합제를 통해 단일국가를 만들자. 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네. 사실은 저희들이 연방제 혹은 연합제를 얘기를 했을 때 곧바로 통일을 연결시키는데 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다. 아, 방법. 완성된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완성된 형태는 아니죠. 이걸 네. 통해서 그러면 어떠한 통일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네. 어떠한 정치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 사실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바로 이제 그것을 연구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보고요. 대표님, 박 대표님. 이제 통일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이제 독일 이야기 많이 들지 않습니까? 동독과 서독의 이제 통일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뭔가 좀 배워야 되지 않냐 하는데 대표님께서 보실 때 저희는 네, 어떻습니까? 저희는 유엔 미래 포럼 제가 한 16개 미래 예측 기구에 한국 대표를 하고 있는데 2020년 되면은 북한에는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 2020년에 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저희가 8년 전에 구글 프로젝트 룬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저희한테 이야기하는데 룬이 블룬의 룬자입니다. 이제 블룬이라고 풍선을 띄워서 풍선을 이제 성층권에 아주 높이 그죠 띄워서 거기에 인터넷 중계기를 집어넣어요. 그게 2008년도에 지금 이미 연구가 시작되었고 2013년 6월 달에 뉴질랜드에서 이미 50개의 블룬을 띄웠습니다. 구글이. 전 세계 모든 곳에 인터넷을 무료로 깔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이 무료로 깔리게 되면 똑똑한 개개인이 나타납니다. 인터넷으로 뭐 모든 정보 그렇죠.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다 할 수 있고 그 성층권 위에 있기 때문에 총을 쏴서 블룬을 터뜨릴 수가 없어요. 북한이에도 이제 블룬이 뜨죠. 그러면 북한 같은 데에서도 전부 다 인터넷 보니까 지금 우리의 지도자가 외국에서는 이런 평을 받고 있더라. 그리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다른 나라의 삶을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 똑똑한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이제 정치인들이 권력을 잃거나 추락하거나 소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권력자가 왜 나의 권력을 네가 가져가서 네 마음대로 쓰냐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표현하거나 노출하게 된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 인터넷 그렇죠. 그게 2018년에 완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작년 8월 달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신주 전봇대에다가 전부 지상에다가 무료 인터넷 중계기를 다 깔겠다. 그래서 인터넷은 무료로 다 공짜다. 그렇게 돼서 그냥 아프리카 이런 곳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나 다 똑똑해지는 누구나 무료 지식 정보 공유화를 누리게 되는 이런 사회가 되면 북한 사람 그렇죠. 2018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얼마 안 남았네요. 후기 정부화 시대가 2018년에 온다 그러고 후기 정부화 시대가 오면 옛날에 종교가 권력을 가졌다가 국가 또는 기업이 이제는 개개인이 가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 박사님, 자 바로 이런 것들과 생각해 보면은 한국의 미래, 통일 또는 가는 통일 이후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들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인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북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최소한도로 이렇게 남한 정부의 통일을 같이 한다면은 행복할 것이다. 뭔가 좋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햇볕 정책이든 뭔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먼 장래에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시나리오,
프로젝트를 저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마음을 얻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네. 그리고요. 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반도 통일 신탁기금을 마련을 해야 돼요. 한반도 통일 신탁기금. 통일 신탁기금. 신탁기금은 우리는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게 하나 트러스트로서 그게 뭐냐면은 다양한 기업체라든지 외국으로부터 돈을 협조를 얻어서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통일 비용을 충당을 하게 되면은 많은 나라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통일을 반대할 수도 없고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원하는 한반도의 통일 방향이 무엇인가를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사실은 서로 교류를 해야 되거든요. 서로 부부들 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잘 알기 위해서는 동질성 회복을 할 수 있는 교육 문제부터 다양한 문화 교류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다면은 통일에 한 발자국 더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방향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통해서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 앞서 풍선 이야기도 저도 처음 들어보고 많은 분들도 그런 세상이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두 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UN 미래포럼의 박영숙 대표 그리고 하와이대 정치학과의 손현주 박사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겨울 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저도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 하루하루 급급해서 살게 되는데 이 시간만큼 우리 한국의 미래 그리고 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미래라는 것이 정답이 없다는 것, 결국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런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바쁜 발걸음을 멈추시고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제대로 하셨는지 그런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그 윤진숙 장관의 태도 적절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었죠. 네. 예스 오 노의 질문은 3대7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5723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월 5일 수요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